북한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쏜 지 하루 만인 어젯밤 또다시 미사일과 대규모 포사격 도발에 나섰습니다. 미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전술 조치선 북쪽에 180여 개 비행 항적이 식별돼 우리 군은 F-35A 등 80여 대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지난달 6일에 이어 대규모 위협 비행을 벌인 건데 이르면 이번 주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순간 윤익은 경찰청장이 충북 제천의 캠핑장 숙소에서 잠이 들어 사고를 보고받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은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가까이 지나서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경찰서가 이미 2년 전 헬로윈 기간 압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치안 대책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4년엔 경찰이 다중운집 행사 매뉴얼도 만들었지만 이번 헬로윈 기간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가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고립된 작업자 2명을 구조하기까지 남은 거리가 23m로 줄었습니다. 가족들은 꼭 살아 돌아오라는 내용이 담긴 손편지와 생필품을 지하 갱도에 내려 보내는 등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애타게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운영한 전자점자 시스템에 맞춤법 등 오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왔는데 점자의 날 하루 전인 어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북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어젯밤 야심한 시각을 노려 또 미사일과 포사격 도발에 나섰고 오늘 낮엔 4시간 동안 군용기 180여 개 항적을 보여 우리 공군도 전투기 80여 대를 출격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자 반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내보내는 듯합니다. 이번엔 구소련 당시 개발된 구형 미사일까지 동원을 했거든요. 첫 소식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과 포사격 도발이 야심한 시각에 또 이뤄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9시 35분부터 49분까지 14분가량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490km, 고도 약 130km,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약 2시간 뒤인 11시 28분쯤에는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을 겨냥한 80여 발의 포병 사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이딴 심야 도발은 우리 군의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연장 결정에 반발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 군서열 1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 연장 결정을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면서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쏜 미사일이 구소련 때 개발된 구형 스커드 미사일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할 때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 적에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상황 증가에 따라서 계속 미사일 발사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신규 개발 무기 체계만으로는 그 요구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구형 미사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라도 계속 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응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은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의 워싱턴 회담 직후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지는 않고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7차 실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억지력을 극대화하도록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의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종섭 국방장관은 정권 종말이 북한의 흡수 통일을 상정한 구체적 계획보다는 억제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Is ironclad.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is firm. It includes a full range of our nuclear, and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이를 위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대신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해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적시에 전개될 수 있을 정도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했고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미 군당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한미 미사일 대응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 맞춤형 억제 전략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모든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시위성 비행에 공대지 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연결해 봅니다. 권영범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군용기 몇 대가 식별된 겁니까? 네,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북한 군용기의 비행 항적은 약 180여 개입니다. 한 대가 이착륙을 반복해서 여러 항적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히 몇 대가 동원됐는지는 정밀 분석 중입니다. 비행 활동은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3시쯤까지 총 4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북한 군용기들은 전술 조치선을 넘진 않았고 내륙과 동서해상 다수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그와 수호이 계열 전투기는 물론 폭격기까지 동원됐고 폭격기에서 일부 공대지 사격 활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3일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 조치선을 넘어와 강도 높은 시위성 비행을 벌인 바 있습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군은 F-35A 등 80여 대를 포함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켰는데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참가 전력 240여 대도 대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해서 비행 중이던 전력은 채공을 유지하며 만일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를 오는 8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으로 분석했는데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과 비질런트 스톰의 종료 시점이 내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 핵실험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들은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 밤새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이곳 국방부엔 현재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근조 화환이 내동댕이 쳐진 채 쓰러져 있습니다. 유족이 진심 어린 공개 사죄를 요구하며 내던진 겁니다. 실제로 참사 당일 여기저기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당시 현장의 안전을 책임졌어야 할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2시간 뒤에야 이를 알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시간 뒤에 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1시 넘어 현장에 나타났으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고향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집 근처 장소에 들린 게 다였으니까요. 안전 책임자 4인방의 심각한 공백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특히 경찰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당일 서울이 아닌 충북 제천에 있었고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집에 있으면서도 전화를 못 받다가 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처음으로 알게 된 시간은 사고 발생 2시간 정도가 지난 지난달 30일 0시 14분입니다. 경찰청 상황 담당관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된 건데 또 2시간이 지나서야 지휘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알고 보니 윤 청장은 지인들과 함께 충북 제천의 한 캠핑장에 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밤 11시쯤 윤 청장은 잠에 들었고 그 사이 사고가 났다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윤 청장의 사고 인지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보다 늦었고 심지어 윤 대통령의 첫 지시보다도 늦었습니다.
국민 치안의 총책임자인 경찰청장이 이토록 보고받은 시각이 늦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역시 김광호 청장이 첫 대응에 나설 때까지 보고 체계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김 청장이 참사 당일 퇴근하던 밤 9시 무렵엔 압사 위험 112 전화가 최소 8통 걸려왔습니다. 밤 11시 36분에야 용산경찰서장의 보고를 받은 김 청장은 강남구 자택에서 직접 택시를 불렀고 사고 현장까지 가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태원 참사 그 순간 최일선에서 상황에 대응했어야 할 사람은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이미 대기 발령된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지만 보고를 받고도 1시간 30분이 지난 밤 11시 5분에야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다면서 말이죠. 심지어 도착해서도 지구대 옥상에서 팔짱을 끼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당시 MBN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압사 사고 발생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밤 8시 30분까지 삼각지역 인근에서 집회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이 전 서장은 밤 9시쯤 용산서 간부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이 전 서장이 이태원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건 밤 9시 30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엔 이 전 서장이 곧바로 식당을 떠나 사고 현장에 도착해 지휘를 시작했다는 상황 보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 보고에 기록된 이 전 서장의 현장 지휘 시작 시간은 밤 10시 20분. 그런데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 확인 결과 이 전 서장은 사고 발생 5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던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무려 1시간 30분 정도 걸린 겁니다. 이 전 서장이 인근 파출소 옥상에서 현장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고 발생 50분 뒤인 11시 5분, 이 전 서장은 사고 골목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해 직원들의 지시를 내린 뒤 옥상으로 올라가 현장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 전 서장은 밤 11시 36분이 되어서야 서울경찰청장에게 사고 소식을 알렸는데 11시 5분에 도착했더라도 바로 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도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당일 행적과 대응도 의문투성입니다. 참사 당일 2차례나 이태원 현장 근처를 지나갔고 인파가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SNS 대화방에 올렸는데 이 대화방은 소방이나 경찰 쪽이 아닌 지역구 의원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 헬로윈 대책 마련 회의 때는 야유회 가느라 참석 못했다고 합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20분과 9시쯤 2차례 현장 일대를 지나갔습니다. 이미 첫 신고로부터 6차례 넘게 경찰의 압사 위험 신고가 들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직선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길, 구청과도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퀴논길 자택이 퀴논길 그 뒤편인 거는 맞잖아요?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건 당일 2차례 지났던 이태원 퀴논길입니다.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길은 해밀턴 호텔 맞은편 뒤쪽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장까지는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경남 의령군 축제에 참석 후 집에 가던 길이었던 박 구청장은 당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지만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인파가 모여 걱정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일대를 걸으면서 이미 인파 밀집의 심각성을 느꼈던 겁니다. 결국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59분, 사고 44분 후였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헬로윈 대책회의 대신 야유회에 참석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40여 명이 근무하던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는 책임자가 없었다죠. 신고를 받고 바로 지령을 내려 가장 먼저 대응을 했어야 하는 상황실이 사고 발생 뒤 1시간이 지나도록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판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그래서 소방 쪽에서 연락을 받아 참사를 인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은 서울 지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112 신고를 접수합니다. 통상 40여 명이 근무하는데
35명가량이 전화를 받아 신고 내용의 긴급성을 확인해 담당 경찰서에 지령을 내립니다. 야간 책임자인 상황관리관은 긴급 상황이 생기면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에도 이를 알려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밤 10시 15분, 당시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하던 류미진 총경은 상황실에 없었습니다. 경찰청이 사고 소식을 알게 된 것도 사고 발생 45분 정도 뒤인 밤 11시쯤 소방에서 내용을 전달받고 나서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미 수십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뒤였는데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상황관리관 유 총경은 사고 후 1시간 24분이 지나서야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사고 직후 112 상황실에 보고는 없었다며 용산경찰서장에게 먼저 상황을 보고받아 이후 직접 상황실에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태원에서 걸려오는 수많은 112 신고로 사고를 가장 빨리 알았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의 대처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경찰서장과 서울청 상황실이 상황관리관의 상황관리 체제와 지원 도구 등에 대해서 일부 감찰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당일 근무한 112 상황실 당직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참사 당일 집회에 5천여 명의 기동대가 총동원되면서 이태원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에서 고작 5분 거리인 삼각지역에는 1개의 경찰 기동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도 2개 기동대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배치를 더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했었죠. 이 3개의 기동대, 180명의 기동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됐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들은 고작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들은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인근에 있던 기동대는 지원을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일 이태원으로부터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한 이곳 대통령 집무실 앞에는 경찰 기동대 1개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동대는 야간 시위에 대비하여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간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서초동 대통령 사저에도 야간 시위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2부대가 배치됐지만 야간 시위는 없었습니다. 기동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은 대통령 사저를 경호하는 기동대는 이동이 어렵지만 집무실 앞의 기동대는 이동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이튿날 이태원에 특별히 더 많은 인원이 몰린 게 아니었으며 경찰 배치로 해결할 수 없었을 거라 해명하며 빈축을 샀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 지휘부가 인원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했다면 피해를 줄였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기동대 운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모 집법회에 참석해 비통하고 죄송하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신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교계의 추모 유령 법회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참사 발생 엿새 만입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희생자 빈소에서 유가족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법회 자리를 찾은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닷새 연속으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고 한독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압박이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두 사람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7일 국회 행안위 회의까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119 구급차가 도착해서 환자와 사망자를 이송하기까지 평균 2시간 30분이 넘게 걸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급한 환자만 따로 떼내서 시간을 따져봐도 2시간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하죠. 강세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10월 29일 10시 15분. 119의 신고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서울과 인천, 경기, 충청도에서 출발한 구급차가 이태원으로 모여듭니다. 10시 15분에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이송한 14살의 어린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초가 급한 순간이었지만 이곳 건대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 날 0시 14분, 무려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평소라면 이태원에서 건국대병원까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구급차가 부족해 바로 출동하지 못했고 심각한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며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당시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와 사망자는 197명. 신고가 접수되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시간 34분입니다. 특히 가장 혼잡했던 사건 초기 10시 15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는 무려 2시간 54분이 걸린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심정지로 분류된 환자만 따로 분석해봐도 2시간 11분이 걸렸는데 위급한 환자도 제때 이송을 못한 겁니다. 경찰은 사고가 나고 교통 통제에 나섰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그 당시 조치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옮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협력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골목길엔 몰려드는 인파를 통제하는 경찰이 없었죠. 그런데 2년 전에 압사 사고를 대비해 경찰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대책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줄곧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미리 대비를 못했다고 했는데 2년 전엔 또 이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네요.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서울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헬로윈 종합치안대책 보고서입니다. 코로나19와 각종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고서인데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상황 대비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경찰 병력을 현장에 출동시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현장 질서를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경찰이 올해 행사 때는 하지 않았던 조치입니다. 참사 뒤 경찰은 줄곧 헬로윈 행사는 주최자가 없어 미리 대비를 못했다고 했는데 2년 전엔 달랐던 겁니다. 지난 2014년 경찰이 펴낸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도 경찰 통제선을 설치하고 인파 이동 시 경력과 시설물을 배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운집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력을 운용하라는 설명도 있는데 2년 전에는 매뉴얼을 따랐지만 올해는 따르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경찰이 더 적극 개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최자가 없더라도 올해는 방역수칙이 해제된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할로윈 축제인 만큼 많은 인파가 운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해당 매뉴얼에 대해서도 주최자가 없는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는 인파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과 해경 등 각기 다른 통신망을 써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만든 게 바로 재난안전통신망입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이 다 연결되는데 이번 이태원 사태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활용 미흡 탓이라는데 이런 참사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독도 등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입니다. 나라도에서도 영상 통신이 양호합니다.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전국에 구축하고 지난해 5월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해경을 포함한 재난 관련 기관이 하나의 통신으로 소통해 신속 대응하는 게 통신망 구축 취지였습니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만큼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재난용 특화 기능 등을 반영해 정작 이태원 사고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은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행안부 소관이고 활용 계획은 각 기관장이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안부는 통신망은 정상 작동했고 활용 미흡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 재난통신망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기관 간의 이제 사고 현장에서 이제 통화가 이제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작동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그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사 등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으로 잘 활용하는 줄 알았던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은 실제 재난 앞에선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늘 이 밀집의 공포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곳에서 말이죠. 인파가 갑작스럽게 몰리는 상황은 피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상황에 만약에 놓인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가슴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동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충무로역 플랫폼.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들과 내려가는 사람들이 겹치면서 좁은 계단이 사람들로 순식간에 꽉 찹니다. 지하철 탈 때 이제 출근 시간에 사람 몰리면은 막 밀고 그러면은 저도 숨이 막히고 그럴 때 예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확 두려움이 느껴지는 게 있죠. 전문가들은 이처럼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경우 손을 앞으로 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최대한 빨리 이 밀집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흉곽 같은 경우는 1분만 눌려서 호흡이 안 돼도 의식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흉곽과 복부가 가장 취약한 곳이거든요. 앞쪽을 보호를 해서. 아울러 군중의 움직임이 약해지면 가장자리로 향해야 하며 팔짱을 낄 상황이 안 되면 가방 등 소지품을 가슴에 대고 보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밀집 상황 자체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선 1제곱미터당 16명의 사람이 모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실제로 1제곱미터당 10명의 사람만 모이더라도 호흡곤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상을 일단 회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붐비거나 이러면 조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조금 우회하시거나 이러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가 출퇴근 지하철, 과밀 등 밀집 공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자체들도 연말 연시에 대비해 인파가 몰리는 곳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3분의 2는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20대 청년들은 8년 전, 그러니까 10대 시절에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었죠. 또다시 또래를 잃었다는 생각에 상실감이 크다고 합니다. 조윤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학교 안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도 추모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두고 시간이 멈춘 듯 가만히 서서 묵념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도 같이 적었습니다. 이처럼 캠퍼스 한켠에는 노란 쪽지들이 가득합니다. 이 쪽지 하나하나에 사고를 당한 또래에 대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사망자 156명 가운데 20대는 104명. 사망자를 직접 알지는 못해도 친구의 친구를 잃은 20대가 많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20대들이
또다시 큰 상실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뭔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8년 전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일상 속에서 일어나 버린 사고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사 당일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 골목에 서 있었던 사람은 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예쁘게 차려입고 이태원, 홍대 이런 사람 많은 곳 가서 노는 게 되게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앞으로는 편히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생각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세대를 놓고 보면은 연속적인 참사로 인해서 누적된 트라우마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재외상화라고 하는 기제에 의해서 훨씬 더 이제 심각한 후유증이나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참사를 겪은 젊은 세대들이 평생 안고 가게 된 후유증 역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4명을 포함해 80여 명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대기 발령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사고 현장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140여 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3D 시뮬레이션도 의뢰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8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기엔 경찰 4명이 포함돼 있는데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당시 구조작업을 벌이던 경찰 3명입니다. 인근 업소 관계자와 목격자, 부상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수본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재구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140여 개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D 시뮬레이션도 의뢰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개 장소에서 확보한 압수물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사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 발령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먼저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 라인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관련 인물들이 입건되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본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별도의 감독을 받지 않고 최종 수사 결과만 보고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히며 자체 진상조사 특위를 꾸렸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라서 국민의힘이 없어도 국정조사는 열 수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국정조사 압박에 나섰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를 고려해 다음 주 초 바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의 현장 지휘부부터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까지 국가 위기대응 시스템은 철저히 붕괴되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시간을 끌거나 그런 식의 태도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한 만큼 국회의장 결단만 있으면 국민의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만족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상규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상설특검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결단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상설특검으로 진실규명이 가능하다는 설명인데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방탄용 특검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민 애도 기간이 마무리되고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으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참사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각종 의혹들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정태훈 기자와 오늘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분향소에 연 이틀 같이 갔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월요일부터 닷새째 합동 분향소를 조문 중입니다. 네. 이런 중에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연달아 동행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이 장관이 중대본 회의 참석으로 빠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장관이 이번 사고에서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는 등 각종 책임론과 이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은 감찰과 수사, 사고 수습이 중요한 때라며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방금 중대본 브리핑 얘기를 하셨는데 그 브리핑을 하던 주체가 바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사고 대처 상황을 발표하던 주체는 행정안전부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대신 키를 잡은 건데요.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다 보니 행안부 패싱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표 주체가 결정됐던 어제부터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종합적인 설명을 위해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한 것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정부 대응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조실에서 그간의 대응 상황 전반에 대해서 종합하는 설명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또 하나 관심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특검 추진, 그 논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이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에 개입을 아예 못하면서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하면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특검이 가동된다면 경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이런 공정성 논란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특검도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 방식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이 상설 특검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세월호 사건 때만 한 번 적용됐습니다. 네. 이 상설 특검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방법과 또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됐던 세월호 사건 때는 특검 구성에 6개월 정도 걸렸다며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는 상설 특검의 경우 이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지만 이 또한 한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이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수사가 대통령실까지 향할 수 있다 보니 그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네. 제가 법무부 관계자와도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특검 관련해서는 논의되는 바가 전혀 없고 별도의 입장이 없다며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동훈 장관이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을 문책하고 조사하고 벌 줄 수도 있으니 참 부담스럽기도 맞습니다. 할 네. 겁니다. 이 와중에 사고 현장에서 위법한 건축물들이 또 줄줄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에 있는 17개 건축물 중 8곳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주들이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운영을 해왔던 거죠. 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해밀턴 호텔의 경우 최근 9년간 5억 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을 내며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대본은 이러한 이행 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에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득이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태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북 봉화 광산 지하에 작업자 2명이 고립된 지 벌써 열흘째입니다. 매몰 광부 가족들은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손편지와 함께 생필품을 내려보냈는데 이 조금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찔릴까요? 구조 지점까지 남은 거리는 23m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 광산 지하 갱도에 고립된 조장 박모 씨의 자녀가 쓴 손편지입니다. 아버지, 밖에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힘내시고 밖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박 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가족들은 미음과 음료수, 해열제 등도 지하 170m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구조당국은 시축이 3대가 뚫은 지하 갱도에 마이크 등으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아직 특별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갱도 위치가 다를 수 있어 다른 8곳에서 구멍을 뚫거나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구조당국은 작업자 2명을 구조할 수평갱도 구간 295m 중 272m까지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암석 탓에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작업 속도가 늦은 거는 계속 작업 중인데 상부에서 지금 계속 암석이 빠지는 상황이라 진입을 하고 나면 또 빠지고 해서 지금 진척이 좀 늦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까지 남은 구간은 23m. 2, 3일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과 상의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관련 조치에 대해 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을 저층 연립으로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참석해 유 본부장이 대장동이 베벌리 힐즈가 안 되도록 저층 연립이 안 되도록 시장님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메모를 설명하며 우측 상단에 리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메모에서 유 전 본부장에서 캠프를 거쳐 이 당시 시장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유 전 본부장이 김용, 정진상과 상의해서 이 시장에게 다 보고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2013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을 신흥동 1공단 부지와 결합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한국판 베버리 힐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로 수익성을 올리려던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대장동은 1공단 부지와 분리 개발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특혜 제공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아기 이유식으로 쓰이는 오트밀 제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벌레가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한 업체나 유통업체 모두 그럴 리 없다는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알 상태에서 2달 정도 있어야 부화하는 벌레인데 심지어 수입업체는 소비자 잘못일 수 있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9개월 된 아이에게 먹일 오트밀을 온라인에서 구매했습니다. 아기 이유식용으로 인기가 높은 제품입니다. A씨는 오트밀을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았다가 이유식을 만들려는 순간 꿈틀거리는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아기가 일어나서 먹이려고 보는데 이제 벌레가 나와서 너무 놀랬고 속이 많이 메스꺼웠어요. 네. 해충약이랑 이제 몸에 살균기는 될 수 있는 약이 있대요. 그거 사서 먹어서. 알에서 성충이 되려면은 적어도 2개월 이상. 이제 곤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심각해지죠. 막 기도가 부어버리고 두드러기 나고 뭐. 해당 제품을 수입해온 국내 도매업체는 2주간 조사 끝에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외 제조 과정에서 고온의 열 처리가 이루어져 살아있는 유충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슷한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수입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갔다면 한 제품에만 들어갔을 리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벌레가 한 봉지에 생기지 않고 고객이 받은 상태에서 그 정도의 벌레가 생겼다면 그 전체 차수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게 훨씬 더 과학적으로 타당한 일입니다.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쿠팡 측은 유통 판매 과정이 10여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유충과 성충이 함께 나온 점을 보면 보관 배송 과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제품에 문제가 생긴 만큼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벌레가 들어있는 이유식을 먹일 뻔한 A씨는 확실한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아 분통을 터뜨립니다.
애기들이 그걸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 그랬으면 진짜 눈이 뒤집혀졌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앞으로 그냥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도매업체 측은 식약처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96회째를 맞는 점자의 날. 그런데 장애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어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자, 점자 서비스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말이죠.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맹인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시각장애인 박성수 씨. 올해 6월 보건복지부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용해봤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 맞춤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오류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자 규정도 규정이지만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전혀 맞지 않게 제공된 점자를 한글로 역변환해보니 표가 구분 없이 텍스트로 변환돼 이해할 수 없고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줄바꿈도 빈번합니다.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공문서 등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박 씨는 100건이 넘는 점자 오류를 일일이 찾아내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수정에만 그쳤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돌연 어제 저녁 5시 30분쯤 잠정 서비스 중단에 나섰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린 상황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장애인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복지부에서 성의 없는 대응에 나서다 점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시정 조치에 나선 겁니다. 훈맹정음이란 이름으로 탄생한 점자가 벌써 96년이나 됐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아침 벌써 겨울이 왔나 싶었던 분들 많죠. 대륙에서 불어온 차고 건조한 바람에 서울은 첫 영하권을 기록했고 이번 주에는 모레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면 좀 날이 풀리겠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 미세먼지가 올 거라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딩 점퍼를 입은 작업자들이 배롱나무에 보온재를 겹겹이 감싸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을 사흘 앞두고 겨울바람을 견딜 채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름철에 꽃이 피는 배롱나무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이렇게 보온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시민들도 겨울 외투로 온몸을 감싼 채 아침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오늘 너무 춥다 그래서 중무장 하고 왔어요. 첫 추위에 떨면 겨울 내 추우니까.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였지만 노원구와 은평구는 영하 3.2도를 기록해 서울 일부 지역이 첫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파주는 영하 5.7도, 강원 화천은 영하 6.6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내외로 나타났고 밤사이 지표면이 냉각되는 등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은 더 춥습니다. 추위는 주말 동안 이어지다가 절기상 입동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세먼지는 내내 나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한 비결은 신출 규모란 전략과 용병술도 있지만 좁은 해역에서 급류를 뚫고 돌파하는 신개념 무기, 거북선과 판옥선 덕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산탄 대포라 할 수 있는 조란탄과 세종 때 개발한 로켓인 신기전을 앞세워 근접전을 선호하는 적선을 멀리서 화공한 덕이었죠. 이틀 전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날 우리도 대공 미사일 3발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은 약 25km를 날아가다 교신 불안으로 자폭했고 패트리엇 미사일 2발 중 1발은 발사 직전 레이더에 오류가 포착돼 아예 쏘지를 못했습니다. 군은 이를 쉬쉬하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마지못해 공개했는데 하필이면 북한이 대량으로 미사일을 쏴대던 바로 그날 그것도 대응이라면서 쏜 미사일 3발 중 2발이 실패를 했던 겁니다. 지난달엔 현무2가 발사 방향과 반대로 날아 강릉 군부대에 떨어졌고 이어 발사한 에이테크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 2발 중 1발은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기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미사일은 발사 도중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촉즉발, 오늘 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에겐 삼축체계, 그러니까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적 지휘부 시설을 괴멸하는 대량 응징 보복이 있지만 이건 모두 어디까지나 우리 미사일이 잘 작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짜여진 겁니다. 놀란 정부가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에 앞으로 3년간 30조 원가량을 투입할 거라고 하는데 이번엔 믿어도 될까요? 세금 내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국민이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는 나라는 대체 언제쯤 보게 될까요? 이순신 장군이 보고 싶어지는 밤입니다. 김주아의 오늘 그런데 오늘은 요격한다더니 비행 중 폭발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와 키움이 현재 한국 시리즈 3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승 1패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3차전을 가져가는 팀이 우승 확률 87.5%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취재 중인 최영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투수전이 꽤 팽팽한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SSG와 키움의 한국 시리즈 3차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은 오늘도 만원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이번 3차전까지 한국 시리즈는 3경기 연속, 포스트 시즌으로는 7경기 연속 매진을 이어가며 가을 야구 누적 관중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라 이번 3차전도 지난 1, 2차전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단과 심판들은 모두 애도 리본을 달았고 시구 행사와 응원단 없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적인 두 번째 시즌을 보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친정팀 키움을 응원하기 위해 고척 스카이돔을 찾았는데요. 김하성의 응원을 받은 키움 선발 요키시가 이틀 만의 등판에도 불구하고 5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SSG 선발 오원석에게 꽁꽁 묶이던 타선도 4회 말 김태진의 1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기록해 5회 말 현재 키움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승 1패로 맞선 상황에서 3차전을 잡은 팀이 우승할 확률은 16번 중에 14번, 무려 87.5%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오늘 3차전을 잡기 위해 두 팀은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밤사이 한기가 더 깊숙이 파고들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은 더 추워져서 서울이 아침에 1도, 낮 기온도 14도에 그치겠습니다. 실제 거리에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모레인 일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면서 낮 기온 16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에 특보 지역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과 전남 동부 지역까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문제는 이들 지역에 바람까지 강하게 분다는 겁니다. 화재 발생하기 쉬운 조건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 하늘 탁 트여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울이 아침에 1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창원이 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대체로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예보 들어있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